자, 이번 시간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등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앞에서 이제 물권 중에서 점유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유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렇게 봤었고요. 이 점유권은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 등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 항상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을 가지고 주로 이슈를 삼았었고요. 점유권, 물권이다 보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점유 침탈이 있게 되면요, 점유물에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었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 혹은 방해 예방 청구 등의 문제가 있다 해서 점유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권 정도가 그 점유물의 반환 청구 정도가 주요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주로 논의했던 게 소유권 얘기였었죠.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전제가 됐었고요. 점유권에 대응해서 점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성립했던 권리에 비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의 행사에 침해가 있게 되면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때 우리 실제 시험용으로는 건물 철거 청구, 다음에 퇴거 청구 이런 식의 또 등기 말소 청구 이런 내용들이 바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제한 물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의 한 내용을 잘라내서 지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토지권한 사용 수익권 등을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상권의 기본 골격 자체는 등기가 있어야 다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전제가 되는데 뒤에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자동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이걸 나중에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먼저 약정 지상권,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지상권, 약정 지상권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요거 또 우타가 있구나. 해서 일단은 지상권의 기본 정의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수목,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바로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지상권,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대신 지상권은 등기 등을 통해서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취득 관련해서요.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 얘기 별 의미 없죠. 그래서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3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건 저거랑 비교하는 거죠. 나중에 전세권 같은 걸 비교하게 되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데 비해서 지상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 관련한 주제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치료라고 하는 것. 이 치료라고 하는 거, 일단 지상권 우리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유상이다. 이렇게 논의 전제를 삼아야 돼. 비슷한 맥락이 뭐가 있었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맹제 소유자가 옆에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불렀었고, 사연은 복잡한데 원칙적으로 다 유상이라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슈, 토지 분할로 맹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게 되는데 비해서 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는 맥락에서는 원래 법에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지료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상, 다만 이론상 지상권은 어떻다? 무상이 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지상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등기가 있어야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이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약정 지상권의 취득 등에 관한 주제 되겠고요. 뒤에 이제 갱신 청구 얘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바로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 토지의 사용 수익권. 자,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과 이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설령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미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상권이 있다라는 것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됐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뭐 지상권 등기부를 안 보고 사든 말든 그쪽 사정이고, 지상권자는 당연히 어떻다? 물권이니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응용 들어가야 돼.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가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있었죠.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원래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을의 지상권은 병과의 관계에서도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이죠. 갑을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을 지상권자로 부르고 토지 소유자를 뭐라 부르자?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혹시 이 토지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지상권을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유 입장을 바꿔서 볼까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좀 유치한 패턴이 되겠고요.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요. 한편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권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주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양도할 수도 있다. 해서 자,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병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갑을병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정은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소유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권의 일종이니까. 해서 기본적으로 등기 있어야 어떻다? 지상권 양도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때 별 쟁점은 안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말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설령 토지 소유자가 정한테 넘기지 말아라 뭐 얘기를 하든 말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당연히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담보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돈을 빌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지상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을은 이 지상권 자체를 병에게 어떻다?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 지상권을 아예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럼 병의 입장, 저당권자,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경매에 붙여서 어떻다? 팔아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경매 법정에서 지상권이 필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낙찰을 받아서 이 지상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권 의 의미, 양도, 담보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 얘기는 다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당권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돼요. 자, 한편 지상권자의 의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을 해야 된다. 다만 이때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다? 바로 지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그 정도고요. 뭐 증액 청구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증액 청구 등은 임대차에서 간간히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임대료 증액 청구 또는 감액 청구 똑같은 논리 구조로 증액 청구 등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이 정도가 약정 지상권 거의 이슈가 안 돼요. 가장 쉬운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등기하면 어떻다?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통해서도 다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경매로 지상권이 매물로 나왔을 때 그걸 낙찰 받아서 이때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여튼 지상권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물권이니까 소유자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양도,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건 좀 간단한 주제죠.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소멸 사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약정 지상권을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따로 볼 것도 없어. 그냥 계속 반복될 얘기야. 가장 대표적인 소멸사유, 물권의 소멸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포락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 등기되어 있던 토지가 바다 밑으로, 하천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은 그때는 자, 소유권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인즉슨 그 소유권을 전제로 성립한 지상권이라는 개념도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토지가 멸실되게 되면 당연히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건 아주 간단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간단한 얘기죠. 지상권 앞에서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약정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상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이라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은 아까 뭘 통해서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설정 등기에서 존속기간을 뭐 30년을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30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간단해요. 자, 그리고 혼동은 이제 나중에 총론이나 엮어서 봐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지상권과 소유권이 모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을 때 이때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혼동 얘기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특히 이제 저당권 이런 파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갑이 X 토지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 지상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 지상권자가 다른 권리관계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지상권자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게 된다. 근데 뒤에 굳이 소유권 이런 개념 안에는 뭐가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이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다? 굳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보는 거예요. 다시 혼동은 나중에 묶어서 물권 다 본 다음에 정리를 할 텐데 자,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X 소지의 소유권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럼 소유권 내에는 이미 사용시킬 수 있는 권능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있는 지상권이라는 것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혼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 표현을 달리하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이란 X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지상권 자체를 사버렸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역시 어떻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속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거 나중에 좀 저당권 등을 공부할 때 주로 논의하게 될 주제고요. 자, 수용. 자, 수용이 있으면 이건 등기법 얘기를 떠올려야 되는데 수용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요. 상지를 제하고 모든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이 되실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이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자, 20년간 지상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별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겠고, 그러면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하는 경매. 해서 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자, 경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이런 경우 있죠.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1순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등이 이런 경우 있어.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말소 기준 권리는 한 번 또 듣고 버리셔야 돼. 주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얘기는 공인중개사법 할 때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찌됐든 전세권, 저당권 할 때도 이슈가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자, 지금 다 몰라도 일단 6개 권리,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의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가장 그 중에서 선순위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죠. 만약에 이런 물건이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등기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대항할 수 없는 권리,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갑소유 X토지의 을이 저당권, 병이 지상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경매로 나왔다고요. 그럼 이제 어떤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낙찰을 받았으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전부 권리가 소멸된 깔끔한 물건을 어떻다? 낙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권리 분석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말소 기준 권리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지금 일단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만약에 여기에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해서 A를 위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된다? 바로 가압류 등기가 되게 된다. 이 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그 K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권 가지고 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이들은 가압류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다시 자, 어떤 권리가 있든 간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뭘 찾아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요 세 개는 다 같은 거야. 경매 청구하시는 권리고요. 압류 등기,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압류 등기가 됩니다. 국가에서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압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는 개인이 돈 받을 게 있을 때 법원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가압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안에서 임차권이 있다, 자, 가압류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다음 지상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있다. 그럼 이때는 소위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바로 가압류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과는 무관하게 그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 주어질 때는 그냥 가압류가 가장 우리가 외웠던 6개 중에 선순위이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해서 얘 밑에 있는 권리,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한 몇십 번 할 거예요. 자, 이게 지상권문에 우선은 지상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최소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겁나 지저분했던 게
담보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뭘 하겠다? 경매 청구해서 채권을 회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야. 그런데 문제는 이 X 토지에다가, 이게 X 토지가 될 텐데, X 토지에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누가 갑이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을은 경매를 지금 청구하게 될 텐데, 경매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파. 왜? 지금 Y 건물이 나중에 발생하면, 나중에 공부할 법정상과 아무 상관없이 Y 건물이 존재하면, 토지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니 뭐니 대지 인도 청구니 또 소송을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누가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미리 여기다 뭐까지 설정해 버린다. 을명의 지상권도 설정을 해버리게 된다. 그런데 을은 은행이고요. 이 토지를 이용할 의사는 없어요. 이용할 의사는 없는데 아예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돈을 갚았다. 그럼 저당권은 매각으로,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하게 됩니다. 아까 지상권에서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다 따로 뭘 안 해도 소멸하게 되듯이 담보물권인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 소멸, 돈을 갚게 되면은 또는 이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피담보 채권인 소멸시효로 소멸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같이 따라오는 을명의 지상권도 다 당연히 같이 소멸하는 이런 취지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30회 때 담보지상권이 출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거의 풀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너무 문제가 길고 복잡해서 그러면 쉬운 거 잘해야 돼. 자, 이제 이슈가 될 거. 자, 먼저 포기. 요건 거의 중요치 않아요. 자,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하고 연계되어 있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는데 을이 아까 요걸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물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거 포기할 수 있고요. 대신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상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별건 아니고 만약에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의 승낙가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을 가다 보면 말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 이렇게 됐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도 전부. 근데 딱 한 명 호순이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예, 기본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면 이 사람이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돼 어떻다? 바로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 외 쟁점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거의 지금 5년 동안 2문제인가 3문제 출제가 됐던 것이 소멸 청구.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영역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조건 시험에 이제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다시피 지상권자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 수익할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지료라는 것을 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요. 지료는 기본적으로 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지상권의 소멸 관련해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를 체납했을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을이란 지상권자한테 지료를 받아야 되는데 2년분 이상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이때는 갑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간단해요. 근데 시험에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갑이 을한테 지료를 못 받은 게 1년이야.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못 받은 게 1년이야. 그러면 합의 2년 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안 된다. 자기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이 있을 때만 어떻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소멸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 청구라는 말 몇 개 공부하셨어요? 앞에서 그런 거 있었다. 자, 지금 이제 담장의 설치 청구라고 하면 어떻다? 상대방은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자, 20년간 소유서로 평온 공연에게 점유한 사람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요건 갖춰서 지상권 설정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을 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뭐 진짜 지료를 다 지급했다 이런 걸 입증해 보이지 않는 이상 무조건 소멸자 2년분 지료 체납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 또는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양수인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대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하나 이슈가 됐고요. 자, 또 하나. 지금 계속 경우에서 따져야 돼.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자, 이때 이 사람이 2년분 지료를 체납했을 때, 자,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치고요. 2년분 지료 체납했으니까. 그럼 지상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냐. 근데 문제가 터진다고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당연히 지상권 소멸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저당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상권 죽어버렸대.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뭐야? 돈 받을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경매 붙여서 원래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상권 자체가 소멸해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바로 죽어버린다.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소멸 청구를 하면 그대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해서 지상권을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요렇게 자 바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됐을 때는 통지하고 나서 어떻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정의 입장에서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바로 소멸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저당권자에게도 어떻다? 통지를 해줘라. 그 얘기는 저당권자가 며칠 사이에 누구 지상권을 묻어버리면 되는 거야. 묻어버리거나 어떻게 해서 알아서 채권을 회수해라. 이렇게 가야 되지. 자, 저당권자 모르게 지상권이 소멸을 해버리게 되면 저당권자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쟁점을 삼게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소멸 청구라는 주제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구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그리고 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라고 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지상권이 뭐 존속기간 만료가 되든 소멸시 완성이든 또는 지료 체납에 따른 소멸 청구가 됐든 간에 지상권이 소멸되게 됐을 때 자 일단 지상권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 이 토지에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 기억하셔야 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 누가 신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등기를 하고 말고는 전혀 별개 문제로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Y 건물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게 된다. 그때 이 건물이라는 걸 만약에 지금 이제 나중에 법정 지상권 얘기가 별개의 문제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자 때려 부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낭비란 말이야.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네가 건물 사달라라고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건물이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시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지상권 소멸이 되는 그 시점에 계약자 건물이 현존한다라는 전제에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때 그럼 네가 이 건물을 사달라라고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요 지상권에서 특기할 만한 사안 중에 하나가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고요. 나중에 전세권에서 비교하게 될 주제, 전세권은 소위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 뒤에서 비교해 드릴까 미리. 자,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일정한 경우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통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이 지상권자 뒤에 교재 가지고 정리할 텐데 자 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켰다라고 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뭘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자, 그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큰 이슈는 안 되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지상권, 전세권 소멸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라는 게 우리 점유권 할 때 공부했던 얘기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이 객토라고 그러나요? 어찌됐든 간에 이 축대를 쌓아 올리고 토지를 잘 꾸며놨어. 그래서 가치가 증대됐어.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어. 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그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또는 토지 소유자, 전세물 목적 소유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테고 차이점. 자,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전세권에 있어서는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임대처럼 넘어가 다 인정돼. 임대 들어가면 자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이 임대차에서 연계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일단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 딱 한 번 나왔던 것이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Y 건물이라는 것을 여기다 신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상권자가 약간 똘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갱신 청구도 하지 않아. 그리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도 당연히 하지 않아. 그리고 도끼를 갈기 시작해. 이제 이 건물을 도끼로 때려부시는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이고 그때 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다? 팔아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매매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존재해서 자 얘기 길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자 직접 이 챕터에서 주된 논의의 포인트는 소멸 청구.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이때 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만약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소멸 청구로서 지상권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나머지 지금 지상권의 매수 청구 또 전세권에 있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 또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은 전체 그림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상권 우리가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머지 물권하고 관계를 중간중간 터치를 해드릴 거야. 순식간에 정리 안 돼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워지는 거지 이게 한 칼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하실 때는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조금 이제 비워두시는 거, 비워둔다는 게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2달 사이 내에 민법만 공부한다고 쳤을 때 이 민법을 대학에서 보통 이제 법대에서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공부 내용입니다. 만 3년이 걸려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까지 다 진도를 나가려면 3년이 걸린다고. 20살짜리 공부 잘한다고 유명한 애들, 그런 애들이 법대 가서 뭐 모든 데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법대 가서 그 직업 삼아 공부를 하는데 3년이 걸려. 근데 여러분은 취미 생활 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2달 만에 끝내. 그 이해가 안 되겠지.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답이라도 자꾸 외우려고 하시고, 두 번째, 자꾸 노출되시는 거야. 노출되는 거지. 그게 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주 노출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 아저씨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처먹고 개 돼가지고 놀라운 것은 맨날 집구석 앞에 와서 잔다는 거. 필름도 다 끊겼는데 집은 찾아온다는 거. 왜 그래요? 몸이 기억해. 그 약간 야한 얘기 같은데, 몸이 기억해 이런 거는. 하여튼간에, 그 뭐냐면은, 하도 집을 자주 가서 그래. 집을 너무 자주 가서 그렇다고. 집을 너무 자주 가니까 진짜 저절로, 누구 말처럼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도 반복을 하니까 그렇게 필름이 끊겨도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은 뭐야? 자주 노출되는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 대구를 일단 내려가야 돼. 그리고 가서 하여튼 무슨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데 가서 깔짝깔짝 하면 뭐 하다보다 코로나 안 걸려도 그냥 일반 감기라도 걸릴 게 확실해. 노출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매고 다니잖아. 집에 안 나오고. 다시 지금 여기서도 기본 틀 자체가 뭐냐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지상권 자체가 뭐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은 또 안 되더라도 소유권이랑 같이 매칭돼서 몇 번 들으니까 다 외워집니다. 다시 외워보고 나서 지문 가지고 또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등기 있어야 된다. 이전 등기든 설정 등기든 등기 있어요. 물론 나중에 법정 지상권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일단 등기 있으면 다 지상권 취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물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가 됐든 토지 소유자의 양수인이 됐든 그 사람에게 당연히 사용 수익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용익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양도 할 수 있고요. 이걸 담보로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대신 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이라고. 여기서는 별 이슈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법정 지상권에서 지료라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지료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상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뭐 나머지 그렇다 치고 자 이슈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소멸 청구 얘기가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의 사유라고 하는 거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누구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기준입니다. 지상권자 기준이 아니야. 자,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제 이슈, 혹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은 발생되게 된다. 한편 지상권이 소멸이 됐다고 했을 때 지상권자, 아까 우리 전세권이랑 비교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었고요. 지상권에 있어서만 따로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정도까지 지문 가지고 이제 또 한번 보고 나서 그냥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가서 첫 번째 박스 지문 보겠습니다. 지상권자,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상인관계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상인관계 주연 이슈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더 편리한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자, 폭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면 족하고 장래 토지 형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자, 치료라고 하는 거. 자,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진 사람부터 토지를 양수한 그 사람은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담장 설치 청구라고 하는 거. 담장 설치 청구하면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비용 두 개 있었죠?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에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했었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 정도가 자, 담장 설치 청구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이격 건축이라고 해서 0.5m 이상 경로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웃 토지의 경계로부터 만약에 이 교황을 위반을 했을 때 공사가 완성되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이때는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가지는 바로 제거할 수 없고 제거 청구해야 되고요. 뿌리는 바로 어떻다? 제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 담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 어떻다? 출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인데요. 당연히 지상권, 전세권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조항은 어떻다? 준용되게 된다. 그런 얘기. 약간 수험생 입장에 어려울 수 있었던 지문이고요. 두 번째 박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빈 땅이어야지. 이미 건물이 있으면 누가 그걸 지상권 설정을 하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지상권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 그래서 당연히 빈 땅이었을 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계라고 설정 등기를 하지 이미 건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하러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겠습니까? 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 조항의 취지, 이 지문의 취지는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이지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에 관한 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빈 땅일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 건부 감가라고 해서 건부지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다?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 해서 그 얘기. 자, 2번 지료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다. 나중에 전세권은요. 전세금의 지급 자체가 성립 요건이 된 데 비해서 지료라고 하는 것은 약정 지상권의 성립 요소 자체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도 이론상 가능하다. 넘어가서 138페이지 가서 보면은 지상권자 권리에서 첫 번째 핵심 지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지상권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나중에 전세권은요, 양도 금지 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차이점이고요. 3번,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양도할 수 없다. 해서 좀 유치했던 질문. 당연히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교재 139페이지 26회 때 문제인가요? 자, 을은 갑의 X 토지의 13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을은 갑의 X 토지에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해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2번 질문요.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는 거죠? 자,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물권이다. 그러면
토지를 양수한 사람,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 소유물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을이 약정한 치료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2년이라고 하는 거.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지상권 소멸했으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거절했을 때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전세권이랑 비교하는 거야. 자, 지상권에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최단 존속기간.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30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소멸 청구, 지금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거예요. 뭐가 있냐면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을 때 비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답은 몇 번? 2번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지상권의 소멸 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네요. 1번이요. 지상권 설정이 목적이 되는 거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게 이제 까다롭다고. 자,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지상권은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 거물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착각한다고 멸실이란 말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문제인데 지금 지상권은 남의 땅을 이용할 권리지 남의 땅에 있는 거물을 이용할 권리가 아니죠. 만약에 거물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물이 멸실됐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겠지만 지상권은 땅짓자,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물이 사라지면 다시 건물 짓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토지 사용 권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2번 질문이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돼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과 함께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담보지상권 얘기예요. 해서 다시 아까 사안 읽었었죠. 갑소유 X토지에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는데 을은 여기다 뭐도 가지고 있다?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나중에 경매에 붙였을 때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 절대 건물 짓지 마. 이런 취지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이용 목적의 지상권이 아닌 담보 목적의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담보지상권은 당연히 돈 갚아버리면 어떻다? 저당권 소멸하고 담보지상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3번 지문, 2번, 3번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옆에 관련 기출문제는 생략을 합니다. 이건 지금 너무 어렵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30페이지 나왔던 문제도 버리고 가실 주제.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지상권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일단 틀렸죠?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자,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한번 답됐고요. 옆에 관련 기출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을 소유 토지에 설정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누굽니까? 지상권자네요.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거 이제 좀 설명을 법정 지상권 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다가 Y 건물을 신축해서 Y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다? 건물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약간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뭘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 권능은 그대로 누가 소유자가 지배하듯이 이거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자, 좀 이따 법정 지상권 할 때 강조드리겠지만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라고 건물만 파는 것도 가능해. 법정 지상권만 파는 것도 가능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잖아. 지금 이제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여기다가 Y 건물을 지어서 뭘 하고 있어. 근데
돈이 지금 부족해. 돈이 없어.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병한테 연락을 하니까 됐대. 돈 안 빌려주겠대. 대신 지상권 자체를 양도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자, 대신 이 Y 건물 여기서 소머리 국밥집 하고 있는 거 5년간 쓰는 거 내가 특별히 허락을 해줄 테 임대차를 통해서 허락을 해줄 테니까 자, 무조건 지상권 자체를 양도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로 지상권만을 어떻다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개의 권리니까. 자, 건물 소유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고요.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잖아요. 전혀 별개의 권리니까 따로따로 간다 이런 취지고요. 2번 지문이요.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때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치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른편인데 뒤에 가서 설명드릴 주제. 3번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을은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명드릴까요? 자, 약정 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가 돼 있어야 다 치료 연체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등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 치료 연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정도고요. 3번도 어려워.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를 합산해서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합산 아니죠? 그래서 이걸 틀리게 뽑은 거야.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토탈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치료 체납이 있을 때만 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고요. 5번 뭐이시 이렇게 복잡스러워. 5번 볼까요?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제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해서 자, 이 문제에서는 4번, 5번 이게 이슈가 된다고. 1번, 2번, 3번은 좀 까다로웠어요. 자,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소멸 청구, 자기 기준, 토지 소유자 기준 2년분 치료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 있었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저당권자의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법정 지상권 등 살펴드리겠습니다.